부부인데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왜 더 외롭습니까?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요즘 들어 숨이 막힙니까?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노부부가 겪는 문제입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아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아내는 숨이 막혀서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부부관계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와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옆에 있고, 아침을 먹을 때도 마주 앉고, 낮에도 계속 같이 있고, 저녁에도 함께 텔레비전을 봅니다. 하루 24시간을 붙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가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며 각자 바빴습니다. 저녁에 만나면 할 이야기도 많았고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갈 곳이 없어서 집에만 있습니다. 아내는 평생 해오던 집안일을 계속하는데 이제 남편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저녁은 왜 이렇게 하냐고 간섭하고 청소는 왜 그렇게 하냐고 잔소리합니다.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가면 어디 가냐고 묻고 언제 오냐고 전화합니다. 아내는 답답합니다. 평생 혼자 알아서 했는데 이제 와서 왜 간섭하냐고 화를 냅니다. 남편은 서운합니다. 관심을 갖는 건데 왜 화내냐고 억울해합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됩니다. 작은 일로 싸우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서로 얼굴 보기 싫어집니다. 이게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입니까? 40년,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탄식합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살면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없으면 못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외출하면 불안하고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 초조합니다.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고 배우자가 있어야만 안심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떨어지고 싶어 하고 다른 하나는 붙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부가 겪는 문제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각자의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공간이 없고 각자의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제가 더 나은 내용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럼 실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67세 윤미숙 여사님과 69세 남편 윤재호 씨 이야기입니다. 윤 씨 부부는 42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자식 둘을 키우고 손주까지 봐주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35해 일하다가 65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못 쉬었으니까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하지만 6달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재호 씨는 매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보고 점심을 먹고 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아내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설거지는 왜 그렇게 하냐고, 빨래는 왜 저렇게 하냐고 말했습니다. 윤미숙 여사님은 처음엔 참았습니다. 남편이 심심해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되니까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알아서 했는데 이제 와서 간섭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여사님이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외출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오냐고, 점심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여사님은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 알아서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전화했습니다. 밥은 어떻게 하냐고, 국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계속 전화가 오니까 창피했습니다. 결국 약속을 일찍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남편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밥도 차려주지 않고 어디 가서 놀고 오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여사님은 폭발했습니다. 평생 당신 뒷바라지만 했는데 친구 한 번 만나는 것도 못하게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날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여사님이 외출하려고 하면 남편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또 나가냐고, 집에는 왜 이렇게 안 있냐고 투덜댔습니다. 여사님은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있으면 남편 눈치가 보이고 나가면 전화가 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한테 푸념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동네 복지관 상담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부부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는 심심해서 아내한테 말걸을 거는 건데 자꾸 짜증을 낸다고 서운해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간섭하고 외출도 못하게 해서 숨이 막힌다고 호소했습니다. 상담사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할 일을 찾으셔야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유롭게 지내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남편한테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권했습니다. 바둑을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바둑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주일에 오전에 2시간씩 바둑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같이 배우는 분들과 친해지면서 바둑 두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아내한테는 하고 싶었던 것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여사님은 젊었을 때 춤을 좋아했습니다. 복지관 댄스 스포츠반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후에 2시간씩 춤을 배웠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니까 스트레스가 풀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 씨 부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남편은 바둑교실에 가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거나 댄스 연습을 갔습니다. 저녁에 만나면 오히려 할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바둑에서 이겼다고 자랑하고 댄스가 재미있다고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으니까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부부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각자 활동하고 나머지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주말에는 같이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하면서 다정하게 지냅니다. 윤미숙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남편이 보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 씨 부부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항상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지겹고 서로 간섭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고 싶어지고 만나면 반갑고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노부부의 비밀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율성 욕구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쉬고, 혼자 하고 싶은 걸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답답해지고 상대방이 싫어집니다. 윤재호 씨가 왜 아내한테 계속 간섭했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아내한테 매달린 겁니다. 윤미숙 여사님은 왜 그렇게 답답해 했을까요? 평생 혼자 알아서 하던 일을 간섭받으니까 자율성이 침해됐기 때문입니다. 내 공간이 사라지고 내 시간이 사라지니까 숨이 막힌 겁니다. 하지만 각자의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은 바둑이라는 자기만의 세계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댄스라는 자기만의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서로 자율성이 충족되니까 더 이상 간섭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게 됐고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노년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를 비교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부부일수록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활동이 많았고 각자의 친구가 많았습니다. 불행한 부부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루 종일 둘만 있었고 배우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서로한테만 의존하고 서로를 감시하고 결국 불행했습니다. 이 연구가 증명합니다. 많이 붙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행복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심리학 연구도 있습니다. 건강한 애착관계는 독립성과 친밀성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무 독립적이면 관계가 멀어지고 너무 친밀하면 답답해진다는 겁니다. 적당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살되 필요할 때 친밀하게 지내는 겁니다. 윤씨 부부가 바로 이 균형을 찾은 겁니다. 평일에는 각각 활동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밀성을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렸을 때 온다고 합니다. 윤재호 씨는 아내와 함께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바둑을 시작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나만의 세계가 생기니까 나라는 존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어도 외롭다면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나를 찾아야 합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활동,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의 중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너무 치우치지 말고 중간을 지갈 때란 뜻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답답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최선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고슴도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겨울에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워서 서로 붙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찔리지 않는 거리 말입니다.
부부도 똑같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최선입니다.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도 문제고 너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적당해야 합니다.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건 지나친 겁니다. 완전히 떨어져 사는 것도 모자란 겁니다. 적당히 각자의 시간을 가지되 함께하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노부부가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각자 바빴으니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할 일이 없어지고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배우자한테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내 심심함을 달래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배우자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자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부부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함께 해야 하고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부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각자 완전한 개인이고 각자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개인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나이고 너는 너입니다. 다만 함께 사는 거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공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각자의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직장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각자 바빴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그런 게 사라집니다. 의도적으로 각자의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각자의 활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든 동호회든 봉사활동이든 뭐든 좋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도 좋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부부를 만납니다.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꾸 나가려고만 한다고 서운해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계속 따라다녀서 숨이 막힌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알려주면 금방 좋아집니다. 각자의 활동을 시작하면 관계가 개선됩니다. 실제로 6개월 후에 다시 만나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배우자한테만 의존하며 살았다면 그 순간 내 인생도 끝나버립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밥도 못 차리고 빨래도 못하고 외출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생이 탄탄하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슬픔은 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내 활동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일상이 있으니까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비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언젠가는 한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각자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도 나로 살고 혼자가 돼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서로에게 매달리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각자가 행복해야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합니다.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나만의 삶이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자한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각자의 시간을 만드세요. 각자의 활동을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루에 2~3시간은 각자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남편은 아침에 혼자 산책 나가세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운동도 됩니다. 아내는 오후에 친구를 만나세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각자 2~3시간만 떨어져 있어도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떨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짧게라도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붙어 살았는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둘째, 각자의 취미 활동을 시작하세요. 복지관에 가보세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운동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습니다. 바둑, 장기, 탁구, 배드민턴, 노래, 댄스, 서예, 그림 등 선택지가 무궁무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나만 선택하세요. 일주일에 2~3번, 2시간씩 투자하면 됩니다. 그게 내 삶의 활력이 됩니다. 문화센터도 좋습니다. 백화점이나 구청 문화센터에 어르신 반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분들과 함께 배우니까 부담 없습니다. 수강료도 저렴하고 강사님들도 친절합니다. 동호회도 좋습니다. 등산 동호회, 사진 동환치, 독서 모임 등 다양한 동호회가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친구도 생기고 즐겁습니다. 대화 주제도 생기고 만날 약속도 생기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봉사활동도 추천합니다.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봉사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이 큽니다. 나만의 의미 있는 활동이 생기는 겁니다. 셋째, 집안에 각자의 공간을 만드세요. 방이 여러 개면 하나씩 쓰세요. 남편은 작은 방을 서재로 만들고 아내는 안방을 쓰면 됩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베란다를 활용하세요. 작은 테이블과 의자 하나 놓고 화분 몇 개 놓으면 됩니다. 그곳이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됩니다. 아침에 거기 앉아 커피 마시면서 생각 정리하세요. 책 읽거나 음악 듣거나 그냥 멍 때려도 좋습니다.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거실 한쪽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놓고 내 물건들을 두세요. 이건 내 공간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배우자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게 하세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공간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언제든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넷째, 서로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 가냐고 묻지 마세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그냥 다녀오라고 하세요. 누구 만나는지 언제 오는지 묻지 마세요. 믿고 보내주는 겁니다. 집안일에도 간섭하지 마세요. 설거지를 어떻게 하든 빨래를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평생 해온 일인데
알아서 잘합니다.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대신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밥맛이 좋다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표현하세요. 간섭은 사랑이 아닙니다. 존중이 사랑입니다. 배우자가 외출했을 때 전화하지 마세요. 언제 오냐고, 뭐 하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어디 갔었냐고 캐묻지 말고 재미있었냐고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데이트하세요. 평일에는 각자 활동하되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같이 시장 가고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세요. 영화 보러 가거나 공연 보러 가도 좋습니다. 젊었을 때 연애하던 생각으로 데이트하세요. 손잡고 걸으면서 이야기 나누세요. 평일에 각자 뭐 했는지, 재미있는 일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떨어져 있다가 만나니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항상 붙어 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반갑고 이야기가 생깁니다. 데이트 장소를 미리 정해 두세요. 이번 주는 공원 산책, 다음 주는 맛집 탐방, 그 다음 주는 영화관,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기다리는 재미가 생깁니다. 이제 관계를 가꾸는 작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때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세요. 서로 경청하면서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바둑에서 이긴 이야기든 댄스가 재미있었던 이야기든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반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재미있었겠네, 잘했네, 대단하네, 이렇게 호응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손편지를 써보세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글로 적어서 전하세요. 말로 하기 부끄러우면 글로 하세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행복해. 이런 짧은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배우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은 꼭 챙기세요.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고 특별한 시간을 만드세요. 함께 사진도 찍으세요. 추억을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밥맛이 있다고, 집안일 수고했다고, 내가 있어서 좋다고 말하세요. 작은 표현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심리학적 의미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관계의 조건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상호 존중. 둘째, 자율성 보장. 셋째, 적절한 친밀감입니다. 윤 씨 부부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적절하게 친밀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유를 주고 함께 할 때는 진심으로 친밀하게 지내세요.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 부부의 공통점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행복한 부부일수록 각자의 친구가 많았습니다. 각자의 취미 활동이 있었고 각자의 사회생활이 있었습니다. 배우자한테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부부는 어땠을까요? 서로한테만 매달렸습니다. 배우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간섭하고 답답해하고 싸웠습니다. 차이가 명확합니다. 각자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제 철학자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라고 했습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관계도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물이 썩듯 관계도 썩습니다. 자유롭게 놓아주면 물이 맑게 흐르듯
관계도 맑아집니다. 배우자를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자유롭게 놓아주세요. 그래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또 다른 철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되 사랑이 족쇄가 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바람이 춤추게 하라고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꽉 붙어 있으면 바람이 못 춥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바람이 통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관계가 숨 쉽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도 말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한테 행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나만의 삶이 충실하고 나만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꼭 끝내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 시작하세요. 각자 시간 갖기, 취미 활동 시작이, 나만의 공간 만들기, 간섭하지 않기, 데이트하기 중에서 하나만 하세요. 그 하나가 여러분 부부 관계를 바꿀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1시간 떨어져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2시간으로 늘리고 모레는 3시간으로 늘리세요.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한 몸이 아니라 각자 완전한 2개의 우주입니다. 그 우주들이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비춰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부십니다. 적당히 떨어 있어야 은은하게 서로를 비춰줍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이 빛나고 함께 있을 때는 더 빛나는 관계 말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헛되지 않게 남은 시간을 더 행복하게 만드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각자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삶을 살고 함께 할 때는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게 행복한 노후입니다.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자식이 한심해도 절대 해주면 안 되는 7가지 자식과의 관계. 여러분의 자식은 지금 스스로 결정할 줄 압니까? 여러분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이 자식을 망친 겁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대신해 주다가 무능한 어른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만 멈춘다면 자식도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상담실에서 만난 65세 김철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벌써 45인데 아직도 제 앞가림을 못합니다.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빚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갚아주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는데 제가 집까지 마련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아들 인생을 다 살아준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매번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김철수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이상 부모 중 절반 이상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식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다 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식은 의존적이 되고 부모는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다 정작 부모가 아프면 자식은 외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60대 이상 부모가 전체 70%가 넘습니다. 그중 절반은 본인 노후 자금을 깨면서까지 자식을 돕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식들은 부모가 아플 때 병원비 한 푼 안 냅니다. 요양원 보낼 돈도 없다고 합니다. 평생 퍼주기만 한 부모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식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고 계십니까? 그게 과연 사랑입니까? 아니면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까? 오늘 시간에는 자식이 아무리 한심해 보여도 절대 해주면 안 되는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평화로워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무엇보다 자식이 진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해주면 해줄수록 자식은 무능해진다고, 책임감도 사라지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고.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선을 그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68세 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에게는 42세 딸 은영이가 있습니다. 은영이는 5년 전 이혼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딸이 힘든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은영이는 친정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겠다던 은영이는 면접을 몇 번 보더니 포기했습니다. 엄마가 다 해주니까 굳이 나가서 일할 필요를 못 느낀 겁니다. 정숙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손주들 아침밥을 차려야 합니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합니다. 은영이는 낮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에서 스마트폰만 봅니다. 저녁이 되면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애들 좀 봐줘. 정숙 씨는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영이가 카드값 좀 내달라고 하면 냅니다. 옷 사고 싶다고 하면 돈을 줍니다.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면 용돈을 챙겨줍니다. 정숙 씨 남편이 평생 모은 퇴직금 8천만 원이 3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그래도 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손주 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친구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해.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정숙 씨가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은영이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그럼 퇴원하고 누가 애들 봐? 나 혼자 어떻게 다 챙겨? 엄마가 아픈 것보다 본인 불편함이 더 컸던 겁니다. 정숙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모든 걸 다 해주다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키웠구나.
병실에서 정숙 씨는 지난 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딸이 설거지 하겠다고 하면 내가 할게 하고 막았습니다. 손주 유치원 보내는 것도 제가 다 했습니다. 딸이 구직 활동한다고 하면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딸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은영이가 10살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도 나중에 크면 할머니한테 다 해달라고 해.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있는 거야.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주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구나. 그날 밤 정숙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 노후는 어디로 갔을까? 친구들은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 즐기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남편도 힘들어했습니다. 70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노후 계획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더 달라고 합니다. 정숙 씨는 후회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미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은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실수, 해주면 해줄수록 자식은 무능해집니다. 책임감도 사라집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부모를 인격체가 아니라 도구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 씨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정숙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진짜 사랑은 다 해주는 게 아는 겁니다.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필요로 해야 하는데 자꾸 필요로 하기에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자식이 우리에게 의존하면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자식의 성장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발견한 개념입니다. 누군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스스로 할 능력이 사라집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뇌에 각인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믿게 됩니다. 셀리그만은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놓인 개는 나중에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력감을 학습한 겁니다. 정숙 씨의 딸 은영이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직장을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없다고 믿게 된 겁니다. 엄마가 다 해주니까 스스로 해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5년 동안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줬습니다. 그 결과 은영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주면 자식은 부모를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도구로 봅니다. 필요할 때 쓰는 수단으로 봅니다. 정숙 씨가 아플 때 은영이가 보인 반응이 그 증거입니다. 엄마의 건강보다 본인의 불편함이 먼저였습니다. 엄마가 수술해야 하는데 누가 아이들을 보냐고 따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보호로 키운 자식의 모습입니다. 그럼 정숙 씨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처음 딸이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부터입니다. 받아주는 건 맞았습니다. 가족이 힘들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한을 정했어야 합니다. 6개월만 있다 나가라고 선을 그었어야 합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되 한도를 정했어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까지만 지원하겠다고 명확히 했어야 합니다. 손주 육아도 그렇습니다. 가끔 봐주는 건 괜찮지만 전담하면 안 됩니다. 엄마인 은영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딸이 힘들까봐 모든 걸 받아줬습니다. 딸이 서운해할까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딸은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했습니다. 자립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비단 정숙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이상 부모 대부분이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식 뒷바라지 하다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자식 공부시키려고 당신들은 굶으셨습니다. 자식 결혼시키려고 빚까지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부모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도 존엄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도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독립적일 때 만들어집니다. 의존 관계에서는 사랑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저 착취와 소진만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가족 치료 전문가 머리보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각자가 독립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도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식과 너무 가까이 있으려 했습니다. 경계 없이 뒤섞이려 했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집착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지켜보는 겁니다. 넘어져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과보호는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이라고. 부모 자신이 불안해서 자식을 놓지 못하는 거라고. 자식이 실패할까봐 두렵고 자식 없는 내 삶이 공허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붙잡아 두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자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게 견디기 힘든 건 자식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내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싶어서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내가 자식을 돕는 게 자식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놓아줘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성공만 경험한 사람은 약합니다.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 강합니다. 지금 당장은 매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엄마는 친구 엄마들처럼 안 해주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른 집 부모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진짜 어른으로 키워줬다는 걸, 스스로 살아갈 힘을 준 게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걸.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순이 넘어서까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 인생을 끝내면 안 됩니다. 당신도 꿈이 있었을 겁니다.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걸 할 때입니다. 자식한테 다 주지 말고 당신을 위해 쓰세요.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친구도 만나세요.
그게 건강한 노후입니다. 그게 자식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부모가 독립적이어야 자식도 독립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식도 배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선을 그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7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7가지를 가슴에 새기세요. 내일부터 실천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이 진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제한 금전 지원을 멈추세요. 자식이 돈 달라고 할 때마다 주머니를 열면 안 됩니다. 물론 정말 급한 상황에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거나 당장 굶는다거나 하는 상황 말입니다. 하지만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1년에 얼마까지만 지원하겠다고 선을 그으세요. 예를 들어 1년에 300만 원까지만 돕겠다고 정하세요. 그 이상은 자식이 스스로 해결하게 두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먼저 용도를 물어보세요.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명확히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1년 예산이 있어서 지금 다 줄 수 없어. 이만큼만 줄 테니까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봐. 돈 관리를 못하는 어른은 평생 힘듭니다. 지금 도와주는 게 나중에 더 큰 불행을 만듭니다. 자식이 돈 때문에 힘들어해도 지켜보세요. 그게 배우는 과정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스스로 해결해봐. 내가 항상 도와줄 수 없어. 처음엔 서운해할 겁니다. 왜 다른 집 부모는 다 해주는데 우리 엄마만 안 해주냐고 따질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자립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자식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지 마세요. 어느 회사에 다녀라, 누구랑 결혼해라, 어디에 살아라, 이런 말하지 마세요.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식이 하게 두세요.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지게 하세요. 그래야 다음에 더 신중해집니다. 부모가 다 정해주면 자식은 평생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잘 되면 당연하게 여기고 잘못되면 부모 탓합니다. 자식이 물어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생각하기엔 어때? 내가 판단해서 결정해봐.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엄마 생각을 말하긴 하겠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해. 세 번째, 손주 육아를 전담하지 마세요. 가끔 봐주는 건 기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손주 얼굴 보면서 놀아주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매일 전담하면 안 됩니다. 손주는 자식이 키워야 합니다. 조부모가 전담하면 3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의 건강이 망가집니다. 예순이 넘어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자식의 책임감이 사라집니다. 엄마, 아빠 역할을 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부모로서 성장할 기회를 놓칩니다. 손주와의 관계도 꼬입니다. 나중에 훈육 문제로 자식과 싸우게 됩니다. 할머니는 되는데 엄마는 안 된다고 하면 손주가 혼란스러워합니다. 명확히 선을 그으세요. 일주일에 이틀만 봐주겠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안 봐주겠다. 이렇게 규칙을 정하세요. 자식이 불평하면 단호하게 말하세요. 이건 내 아이야. 내가 책임져야 해. 나도 내 노후를 살아야 해. 네 번째, 자식 부부 싸움에 끼어들지 마세요. 자식이 배우자 욕을 한다고 같이 욕하면 안 됩니다. 듣기만 하세요. 편들지 마세요. 부부는 싸워도 금방 화해합니다. 오늘 싸워도 내일이면 괜찮아집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싸우더니
아침에는 또 웃으면서 밥 먹습니다. 하지만 시부모가 끼어들면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며느리가 기억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때 뭐라고 했는지 명절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하소연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는 중립이야. 너희 둘이 대화로 풀어. 엄마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져. 자식 부부 문제는 자식 부부가 해결하게 두세요. 5번째, 유산을 미리 약속하지 마세요.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죽으면 다 내한테 줄 거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식이 노력을 안 합니다. 어차피 물려받을 건데 뭐하러 고생하겠습니까?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집 장만할 생각을 안 합니다. 부모 집만 기다립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싸움도 시작됩니다. 형만 챙기냐? 나는 뭐냐? 나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 형은 아들이라서 더 받고 나는 딸이라서 덜 받냐? 더 심각한 건 부모를 수단으로 본다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받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유산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기세요. 살아있을 때는 절대 약속하지 마세요. 자식이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세요. 그건 내가 살아있을 때 결정할 문제야. 내가 알 필요 없어. 어쩌면 다 기부할 수도 있어. 6번째, 자식의 실수를 대신 책임지지 마세요. 자식이 사고 쳤을 때 부모가 수습하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부모가 합의금을 내주면 안 됩니다. 빚졌는데 부모가 갚아주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문제 생겼는데 부모가 나서면 안 됩니다. 자식 스스로 책임지게 하세요. 그게 배우는 겁니다. 물론 정말 감당 못할 일이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하다거나 감옥에 갈 상황이라면 도와줘야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식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서면 자식은 평생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 사고치고 또 부모한테 손 벌립니다.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만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 그게 어렵냐? 엄마가 대신 해결해주면 너는 배우지 못해. 7번째, 무조건적인 동의를 멈추세요. 자식이 하는 말에 무조건 그래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세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물론 비난하거나 강요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의견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다 좋다고만 하면은 자식은 현실을 모릅니다. 세상이 다 자기 편인 줄 압니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부모가 솔직하게 피드백 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자녀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생명 그 자체의 동경으로 태어난 아들, 딸이다. 너를 통해 왔지만 너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너와 함께 있지만 내 소유는 아니다. 너는 그들에게 내 사랑을 줄 수 있어도 내 생각을 줄 수는 없다.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의 몸을 집으로 삼을 수 있어도 그들의 영혼까지 가둘 수는 없다.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처럼 되려고 애쓸 수 있지만 그들을 내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라. 생명은 뒤로 가지 않으며 어제에 머물지도 않기 때문이다. 자식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겁니다. 스스로 걷게 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키우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정말 필요한 건지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손주 봐달라고 하면 일주일 중 며칠만 가능하다고 말하세요. 자식이 결정을 물어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지 되물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당신의 노후도 지켜집니다. 자식도 진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건강한 경계가 만드는 성숙한 관계.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정숙 씨는 지금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석 달 안에 독립하라고 말했습니다. 생활비 지원도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손주도 주말에만 봐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딸이 반발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냐고 따졌습니다. 친구 엄마들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 엄마만 안 해주냐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엄마도 너도 건강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해.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2달이 지난 지금 딸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원룸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 모습이 당당합니다. 정숙 씨는 말합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자식도 저도 이제야 숨통이 트여요.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딸이 이제는 고맙다고 말해요. 엄마가 나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줬다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 내일부터 자식한테 노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겁니다. 자식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한 달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석 달 지나면 자식이 변합니다. 6개월 지나면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1년 뒤에는 자식이 고맙다고 할 겁니다. 엄마 덕분에 제대로 된 어른이 됐다고 말할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실천할 것이 몇 번인지 1번이든 7번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채널을 더 유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도 살리고 부모도 사는 지혜로운 노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인생도 변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때로 거절하는 겁니다. 때로 아프게 하는 겁니다. 때로 혼자 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자식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